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동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북한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김정은이 직접 인정한 인재.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합니다.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김주애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가 죽어야 한다고요? 17살 소녀의 순수한 짝사랑이 한 천재 과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는 패러글라이더 한 대로 서해 바다 170km를 횡단합니다. 한국 국정원마저 논란. 기상천외한 탈북 작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김주애 동지가 저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평양 김일성 최고대학 양자물리학과 연구실. 밤 11시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USB를 꺼내 들었다. 35살의 천재 물리학자 박진혁.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오늘 오후 그는 우연히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보이부 간부 2명이 복도 모퉁이에서 나눈 속삭임. 최고 존엄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셨네. 저 물리학자 이번 주 안에 처리하라고. 주의 동지가 그 자를 자꾸 찾는다던데? 그러니까 더 문제지. 경애하는 어머니 동지께서 노발대발하셨다네. 박진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왜 갑자기 위험해졌는지. 박진혁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천재였다. 김일성 최고대학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28살에 교수가 되었다. 그의 전공은 양자역학과 핵물리학. 북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였다. 동무는 조국의 자랑이요. 당 간부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평양 시내 아파트가 배정되었고 특별 배급증이 주어졌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대우였다. 하지만 박진혁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자였다. 그가 개발한 원심분리기 개선하는 농축 효율을 30% 높였다. 동무 덕분에 우리 공화국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 때 직접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박진혁은 가슴이 떨렸다.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오전 6시 기상, 7시 대학 출근, 밤 10시까지 연구.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왔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급이 되면 배우자도 당에서 지정해 주는데 그는 계속 미뤄왔다. 아직 연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외국 논문을 몰래 구해 읽었다. USB 하나에 수천 편의 서방 과학 논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밤마다 불을 끄고 침대 속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그 논문들을 읽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북한 과학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자신이 천재라고 추앙받지만 국제학계에서는 평범한 연구자에 불과할 거라는 사실을. 변화는 6개월 전에 시작되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대학 시찰을 왔다. 17살의 소녀. 아버지를 따라 각종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후계자 수업을 받는 중이었다. 이 실험 장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김주애가 박진혁의 연구실에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이것은 양자 얽힘 현상을 관찰하는 장비입니다. 박진혁은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는 김주애를 그저 최고 지도자의 딸로만 봤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성의 있게 설명했다. 김주애는 2시간 동안 그의 연구실에 머물렀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박진혁은 놀랐다. 이 소녀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김주혜가 떠나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주혜 동지. 박진혁은 대답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 줄. 이후 김주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을 찾았다. 명목은 청년과학교육 현지지도였지만 실제로는 박진혁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교수님은 설명을 정말 재미있게 하세요. 김주혜는 순수하게 웃었다. 박진혁은 불편했다. 이 관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김주혜는 박진혁을 스승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님, 전 교수님 같은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날 김주혜가 불쑥 말했다. 박진혁은 얼어붙었다. 주혜 동지, 그런 말씀은 농담이에요. 하. 김주혜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박진혁은 그날부터 불안했다. 최고 지도자의 딸이 자신에게 품은 감정.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2달 전 리설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부인이자 김주혜의 어머니. 그녀는 딸이 박진혁을 자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딸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주혜의 일기장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박진혁 선생님은 정말 멋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첨하지 않고 진실만 말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난 진짜 내가 된다. 리설주는 분노했다. 딸이 평범한 과학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나이도 18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당장 처리하시오. 리설주가 보위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신중했다. 그는 우리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요. 함부로 제거할 수 없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혜에게 다른 관심사를 만들어줘야 하오. 외국 유학이라도 보내는 게 안 됩니다. 주혜는 후계자입니다. 외국에 보낼 수 없어요. 부부는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를 만드시오. 자연스러운 사고로. 김정은이 보위부에 최종 지시를 내렸다. 박진혁은 교통사고나 실험실 사고로 죽게 될 것이었다. 박진혁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확신이었다. 북한에서 당이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사라진다. 예외는 없었다. 탈북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1급 감시 대상이었다.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연구실 출퇴근, 아파트 왕래. 모든 동선이 통제되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다. 중국 쪽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동해나 서해 모두 해안 경비가 삼엄했다. 그렇다면 하늘이다. 박진혁의 눈이 빛났다. 그는 물리학자였다. 특히 항공역학과 추진 시스템에도 조예가 깊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문했던 경험도 있었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북한에서 비행 장치를 만드는 것, 그것도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재료를 구해야 했다. 탄소 섬유, 경량 알루미늄, 소형 엔진.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연구 명목으로 신청한다. 박진혁은 다음 날 대학당 위원회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형 기상 관측 드론 개발 연구입니다.
고도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인 장치를 만들어 상층 대기를 관측하려 합니다. 당위원회는 승인했다. 박진혁의 명성 덕분이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통과되었다. 재료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탄소섬유 복합재, 티타늄 합금, 소형 터빈 엔진. 박진혁은 밤마다 연구실에서 작업했다. 기상 관측 드론을 만드는 중입니다. 감시 요원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했다. 실제로 드론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드론이 아니었다. 초경량 동력 패러글라이더였다. 박진혁은 인터넷에서 밀반입한 자료들을 참고했다. 서방의 패러글라이더 설계도, 비행 역학 논문, 엔진 개조 매뉴얼. 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신만의 비행 장치를 설계했다. 무게 23kg. 접으면 대형 배낭 크기. 펼치면 날개폭 9m. 최대 비행 시간 4시간. 최대 속도 시속 60km. 서해를 건널 수 있다. 북한 황해도 해안에서 백령도까지 직선거리 약 170km. 바람만 좋다면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해안까지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륙하느냐? 박진혁은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 국정원에 연락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서 한국과 통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터넷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국제전화도 불가능했다. USB에 메시지를 담아 밀반출한다. 박진혁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리철수. 그는 지금 외무성에서 일했다. 가끔 중국 출장을 갔다. 철수 형,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혁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뭔데? 중국 가실 때 이 USB를 한국 대사관에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미쳤나?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저 죽습니다. 당에서 저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주애의 짝사랑, 리설주의 분노, 자신에게 내려진 숙청 명령. 리철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너 정말 죽게 생겼구나. 네. 그래서 탈북하려 합니다. 한국 국정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탈북하려고? 패러글라이더로 서해를 건너려 합니다. 리철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다음 주 베이징 출장 때 전달하겠다. 형,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 아니냐?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지. 박진혁은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USB를 리철수에게 건넸다. 그 USB에는 상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북한 김일성 최고대학 물리학 교수 박진혁입니다. 현재 당국의 숙청 명령을 받고 탈북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가진 북한 핵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신 탈북을 도와주십시오. 탈북 계획 황해도 을률군 해안에서 패러글라이더로 이륙, 백령도로 향할 예정. 날짜는 5월 23일 새벽 4시.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날을 택했습니다. 도움 요청 사항. 백령도 해안에 구조팀 배치. 북한 레이더 교란. 이륙 지점 근처 해안 경비대 동향 파악. 일주일 후 리철수가 베이징에서 돌아왔다. 전달했다. 한국 대사관 무관한테. 감사합니다, 형. 그런데 진혁아, 답이 올까? 올 겁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박진혁의 예상은 맞았다. 이틀 후 리철수가 또 다른 USB를 가져왔다. 베이징 호텔에 묵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방문 밑으로 이걸 밀어 넣었더라. 박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연구실 컴퓨터에 꽂았다. 단 하나의 텍스트 파일. 박진혁 교수님, 귀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5월 23일 새벽 4시 백령도 해안에 구조팀을 배치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더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전파 교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지시사항. 이륙 30분 전 휴대폰으로 10-XXXX-XXXX에 스카이라는 단어만 문자 전송. 비행 중 GPS 발신기 휴대 좌표매 10분마다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 야간 비행용 적외선 성광등 착용. 비상 낙하산 준비.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박진혁은 주저앉았다. 감격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진짜로 가는 거구나. 자유로. 5월 20일. 탈북 3일 전. 박진혁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패러글라이더는 완성되었다. 연구실 창고에 기상 관측 장비라는 라벨을 붙여 보관했다. GPS 발신기는 중국산 밀수품을 구했다. 적외선 섬광등도 준비했다. 비상 낙하산은 만들었다. 직접. 괜찮을까? 박진혁은 불안했다. 자신이 만든 낙하산이 정말 작동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5월 21일. 김주혜가 연구실을 찾아왔다. 교수님, 요즘 뭐 하세요? 바쁘신가 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주혜 동지.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요. 박진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김주혜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교수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닙니다. 거짓말. 교수님 눈빛이 달라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김주혜는 다가왔다. 박진혁은 뒤로 물러났다. 주혜 동지, 저는 동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동지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지는 이 나라의 미래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과학자일 뿐입니다. 김주혜의 눈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동지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수님. 김주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교수님은 전 모르시나 봐요. 제가 왜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교수님은 진실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한테 아첨하지 않고 그냥 진실만 말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박진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소녀는 순수했다. 정말로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했다. 미안합니다, 주혜 동지. 뭐가 미안해요? 제가 동지의 마음에 응할 수 없어서요. 김주혜는 눈물을 참았다.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그녀는 연구실을 떠났다. 박진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해. 5월 22일. 탈북 전날. 보이부 요원들의 감시가 강화되었다. 박진혁은 느꼈다. 그들이 곧 자신을 제거할 것이라는 걸.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저녁 박진혁은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감시 요원들도 지쳤는지 조금 느슨해졌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박진혁은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로 돌아갔다. 하지만 1시간 후 그는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뒷문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리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차에 탔다. 진짜 가는구나. 네, 형. 살아서 꼭 만나자. 형도 언젠가 나오세요. 이 지옥에서. 리철수는 대답 대신 박진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해도 을률군 해안. 새벽 3시. 박진혁은 해안 절벽 위에 섰다. 패러글라이더를 펼쳤다.
거대한 날개가 바람에 펄럭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10-XXXX-XXXX의 스카이 전송. 3분 후 답장이 왔다. 확인. 구조팀 대기 중. 행운을 빕니다. 박진혁은 심호흡을 했다. GPS 발신기와 적외선 성광등을 켰다. 비상 낙하산을 등에 맸다. 새벽 4시. 바람이 불었다. 북서풍. 완벽했다. 박진혁은 절벽 끝에 섰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바다. 이제 점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살던 평양 아파트, 연구실, 제자들, 그리고 김주혜의 순수한 눈빛. 미안해, 모두. 박진혁은 뛰어내렸다. 낙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2초 후 패러글라이더가 펼쳐졌다. 거대한 날개가 바람을 받았다. 박진혁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성공이다. 그는 소리쳤다. 엔진을 가동했다. 작은 터빈이 돌아가며 추진력을 만들어냈다. 패러글라이더는 서쪽으로 날아갔다. 아래로는 검은 바다,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 박진혁은 GPS를 확인했다. 백령도까지 168km, 현재 속도 시속 55km, 3시간 예상, 30분 경과. 북한 해안선이 멀어졌다. 박진혁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35년간 살았던 땅이 있었다. 안녕, 북한. 그는 앞만 보고 날았다. 1시간 경과. 공해상. 박진혁은 피로를 느꼈다. 고도 500m. 바람은 여전히 좋았다. 하지만 추웠다. 5월이지만 상공은 영하였다. 그는 떨었다. 손이 얼어붙었다. 조종줄을 잡은 손에 감각이 없었다. 버텨야 해. 1시간 30분 경과.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딱! 엔진이 꺼졌다. 안 돼. 박진혁은 당황했다. 엔진을 재시동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연료가 떨어진 것이다.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다. 이제 패러글라이더는 바람만으로 날아야 했다. 속도가 떨어졌다. 시속 30km. 이 속도면 백령도까지 4시간 걸린다. 패러글라이더의 연료는 4시간 분량이었지만 엔진이 꺼진 지금 문제는 박진혁의 체력이었다. 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2시간 경과. 박진혁의 의식이 흐려졌다. 추위와 피로가 그를 잠식했다. 손에서 조종줄이 미끄러졌다. 패러글라이더가 흔들렸다. 안 돼. 정신 차려. 그는 자신을 때렸다.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멀리 불빛이 보였다. 백령도. 거의 다 왔다. 박진혁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조종줄을 잡고 백령도를 향해 날았다. 2시간 50분 경과. 백령도 해안 상공. 고도 200m. 그는 아래를 봤다. 해안에 차량들이 보였다. 불빛이 깜빡였다. 국정원이다. 저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 박진혁은 하강을 시작했다. 조종줄을 당겨 속도를 줄이고 해안을 향해 내려갔다. 100m, 50m, 20m. 쿵. 박진혁은 모래사장에 착륙했다. 아니, 추락했다. 패러글라이더가 무너지며 그를 덮었다. 발견했다. 여기. 사람들이 달려왔다. 박진혁은 패러글라이더 천 속에서 몸부림쳤다. 누군가 천을 걷어냈다. 박진혁 교수님이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네, 저 박진혁입니다. 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혁은 정신을 잃었다. 서울 국정원 청사. 3주 후 박진혁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3주간 수많은 질문에 답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시설, 미사일 개발 현황. 그는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교수님, 협조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말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혁이 물었다. 신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겁니다. 새 신분, 새 이름.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원하신다면 대학이나 연구소 일자리도 알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에 두고 온 것들. 박진혁은 한참을 침묵했다. 후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친구들도 두고 왔고요. 그리고 김주애라는 소녀도 두고 왔습니다. 순수한 아이였는데 쟤 때문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 박진혁은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은 맑았다. 저 하늘을 날아온 지 이제 3주.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박진혁은 이제 김성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서울 한 대학의 물리학과 연구원으로 일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그는 얼어붙었다. 북한 김주애, 최근 모습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 제기. 화면에는 몇 달 전 김주애의 사진이 나왔다. 야윈 얼굴, 힘없는 눈빛. 박진혁은, 아니, 김성준은 가슴이 아팠다. 주애 동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그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었다. 저녁 김성준은 연구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북한에서 봤던 그 별들. 나는 살아있다. 자유롭게.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1년 후 김성준의 연구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익명 발신. 중국 베이징 소인.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진혁아, 철수다. 이 편지가 내게 닿길 바란다. 너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다. 내 어머니는 미안하다.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셨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어. 김주애는 1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문에는 스위스 유학을 갔다고도 하고 정신병원에 있다고도 한다. 진실은 모르겠다. 나도 곧 탈북할 계획이다. 너처럼 패러글라이더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다. 자유로운 세계에서 보자. 그때까지 건강해라. 친구야. 김성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주애, 철수, 모두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 어머니,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세계에서 그는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 검열 없이,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가 북한 천재 물리학자 박진혁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탈북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북한 동화였습니다.